10번도 아닙니다. 3번 정도만 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하면 실력이 올라간다고 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부동산 경매 실력을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사실 이 말이 참 모호한 표현입니다. 경매를 많이 낙찰받고 많은 수익을 거두면 그게 바로 좋은 투자이고 실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겪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이고 실력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부동산도 물론이지만 대부분의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거용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아무리 저렴하게 낙찰받는다 할지라도 그 들어가는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한 건을 받더라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건 역시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제가 큰 도움을 받은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리를 써내려 가라 이겁니다. 경매 강의나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분석하고 모의 입찰을 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추가로 스토리를 써 내려가 보시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보단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죠? 바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지가 이렇게 있다면 먼저 감정 가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으로 임차인과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비교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합니다. 지금 보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은 2014년 2월 27일, 임차인은 2014년 4월 17일로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도 경매가 종료됨에 따라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전한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감정 금액이 실거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을 한 후에 입찰가를 이 정도로 해야겠다 예상을 하고 권리 분석을 마칩니다. 실제 입찰을 할 경우라면 권리 분석은 이렇게 맞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할 경우 그때는 한층 더 나아가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볼게요. 감정 가격은 지금 4억 1천만 원이고 1회 유찰되어서 약 2억 8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 김씨가 지금 있고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도 했고 보증금은 3,8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감정 가격에 비해서는. 그래서 전액 배당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조합농협의 근저당권이 있고요.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설정일은 2020년 2월 25일이네요. 임차인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입이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경매가 종료됨에 따라 전부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임차인 김씨로부터 배당 요구 철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왜냐? 배당 배제 신청으로 인하여 철회한다. 그럼 이 배당 배제 신청을 누가 했냐? 위로 가봅니다. 조합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임차인 김씨에 대해 임대차 계약 내용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한 배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채권자 장씨가 무상거주 확인서도 제출했네요. 농협이 먼저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장씨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차인 김씨가 배당 요구 철회서를 신청한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은 무상거주가 확인되니까 임차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좀 더 깊게 다가가 보는 겁니다.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서류 하나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스로 분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 1. 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까? 의문 2. 장 씨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농협이 왜 배제 신청을 했을까? 의문 3. 장 씨는 왜 먼저 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의문 4. 장 씨는 주택의 금액을 고려했을 때 근저당권의 금액이 꽤 큰데 왜 9천만 원이란 금액을 빌려주었을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스토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을 봅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확인할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윤 씨입니다. 근데 여기 근저당권자 농협은 채무자가 누구냐? 김 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 씨는 임차인 김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은 김 씨가 빌리고 담보를 윤 씨 부동산으로 설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증이라고 하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임차인과 채무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는 3,800만 원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했겠죠. 단 실제로 금액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답은 없습니다. 이 경매지로 돌아와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김씨가 농협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농협은 김씨가 전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동산 감정 가격에서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 부분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자 김씨는 사실 실제로는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는 것을 밝혔을 것이고 농협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대출을 해줬을 거라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장 씨는 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과 금융기관의 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 한번 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보이시지 않나요? 바로 설정일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수 번호를 보더라도 39478, 39479 연이어 설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장 씨는 아마 돈을 빌려줄 당시에 농협의 존재를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있든 말든 상대적으로 장 씨의 금액은 9천만 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채권의 회수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반면에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은 다릅니다. 자신의 채권이 무조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 권리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확실한 내용도 알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에 비해서는 간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임차인이 있긴 하지만 3,800만 원밖에 안 되고 부동산은 4억 정도 한다. 지금 너가 빌려주는 9천만 원 정도는 얼마 안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장 씨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막상 경매를 시작해보니 감정금액은 4억 원이고요. 이 금액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3,800만 원, 그리고 농협의 근저당권 3억 1천만 원. 물론 이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수치로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먼저 배당이 되고 장 씨의 채권 9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회수가 가능하고 4천만 원은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찰이 된다고 하면 손해는 더 커질 수 있고 심하면 무효를 걱정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여기 보시면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 3월 18일 근저당권자 조합농협협동조합이겠죠. 농협이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농협도 경매가 시작되어 확인해 보니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것을 봤을 겁니다. 대항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협보다 먼저 받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거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농협이 이를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로써 경매는 장 씨가 했지만 농협이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한 의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보시면 장 씨가 경매 열람 복사 신청을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배당 배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상거주 확인서도 제출합니다. 이제서야 임차인이 무상으로 거주함을 확인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나 추측일 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임차인 김 씨가 경매 열람을 신청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배당 요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러면서 배당을 철회하게 됩니다. 본인이 무상 거주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수호가 매수인 누군가에게 낙찰이 됩니다. 다시 경매지로 돌아와서 낙찰 금액은 4억 4천만 원이네요. 감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자도 12명이나 됩니다. 차순위 금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낙찰 금액과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됨으로써 근저당권자 장 씨 역시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며 스토리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배당 배제 신청서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전입을 하고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무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구나 등등 새로운 사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모르는 용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즘은 네이버나 구글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조금만 노력해서 찾아본다면 충분히 원하는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다 보면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막상 해보면 재밌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자신만의 스토리, 이야기를 써내려 갈 뿐이지 답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단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추측만 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0번도 아닙니다. 3번 정도만 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하면 실력이 올라간다고 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